그러니까 저도 진짜 바보 같은 게, 야, 저럴 줄 알았으면 나도 집 한 채 더 사놓을 걸. 어디 잠원동이에요? 잠원동이든 뭐 어디든 진짜로. 그러면 저도 이제 몇 억 벌었을 텐데, 그럼 이렇게 목 아프게 뭐 이런 쓸데없는 말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드는 사람이 저뿐만입니까? 허앵크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들 우롱하면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혁진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양문석이 전국적으로 지명도를 좀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네. 양문석 후보의 이제 논란이 초기에는 편법적인 문제에서 제기가 됐는데 편법 대출 이런 용어를 상하에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사기 대출, 사실상 불법 대출 이런 걸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건의 이제 핵심적 쟁점이 어떤 것인가요? 굉장히 많아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법적인 쟁점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문석 후보는 아마 본인은 편법 대출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법적 지식이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뭐 대출 받을 만하지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면은 이러한 경우에도 사기 대출이라고 하는 게 사기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사기죄가 아니고 사기로 해가지고 받아간 금액이 11억이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형법상의 사기죄가 아니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있지 않습니까? 예, 특가법이라고 불리는 거요. 특경가법. 특경가법. 예, 예.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그래가지고 형량도 만만치 않을 건데 그런데 이 사기 대출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어떤 일을 갖다가 했습니까? 업무 방해를 한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새마을금고가 대출하는 업무를 하는데 그 업무를 위계에 의해서 업무를 방해했다. 그러면 업무방해죄가 된다고요. 그냥 단순히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어리버리 하니까 뭐 한 1억만 줘 내가 뭐 이자 20% 줄게. 그럼 저는 뭐 어리버리 하면서 빌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한테 사기친 거는 그냥 사기죄만 되는데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거니까 업무방해죄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사를 보면 이 금고가 이 사기를 11억을 대출을 해줬는데 그 11억 대출을 해줬으면 과연 이게 정당한 대출이었는지 사후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억 원이라고 하는 물품을 샀다라는 식으로 거짓 서류를 냈다라고 하니까 이 서류가 제대로 된 서류겠느냐. 이 서류도 찾아보면은 그 허위 위조된 서류가 아니었겠느냐. 만약에 위조된 서류였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문서 위조죄가 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는 사기 대출하고 약간 다른데 양문석 후보의 재산이 얼마인가 제가 찾아봤었거든요. 얼마냐면은 833378이에요. 8억 3,338만 원. 그러니까 8억 3천만 원이면 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래라고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잠원동 아파트가 45평짜리거든요. 예. 잠원동이 어디냐면 한강 바로 앞이에요. 그 반포 있잖아요. 반포하고 고속터미널하고 그 근방에 한강 바로 앞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비싼 아파트가 아리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크로 리버 파크인가 대림에서 지은 그 재건축 아파트 한강에 바로 붙어 있는 그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비싼 아파트 아니냐.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아파트들이 잠원동 아파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45평이에요. 45평인데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그거 최소한 한 40억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재산이 8억밖에 안 돼? 그러면 한 30억 정도는 채무가 있다는 이야기인가? 좀 이상하다 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재산 신고가 거짓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양문석 후보가 이 잠원동에 있는 45평짜리 아파트를 얼마에 신고를 갖다가 했느냐? 21억 5천만 원에 신고했어요. 그런데 이 21억 5천만 원이 아니고 21억 5천만 원이 근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근거는 뭐냐면은 작년 2023년 1월 달에 그 아파트에
공시지가예요. 네. 그러니까 공시지가하면 낮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21억 5천만 원으로 신고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자 지금 뭐 그 대출 채무가 11억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10억밖에 안 남으니까 거기에다가 뭐 이런저런 뭐 개인 간의 채무나 뭐나 이렇게 하면은 8억 3천이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네. 근데 그 집을 얼마에 산 걸로 나옵니까? 31억 2천만 원에 샀다고요. 네. 그런데 본인이 31억 2천만 원에 그것도 2020년에 산 집을 지금에 와가지고 작년 기준 공시지가 해가지고 그 21억 5천만 원으로 10억을 내려가지고 신고를 갖다가 한 거고 거기에다가 그 집이 31억 2천만 원입니까? 아니거든요. 2020년 8월에 양문석 후보가 31억 2천에 그 45평짜리를 샀는데 2021년 그 다음에 2월에 그 집값이 얼마가 됐느냐? 제가 요즘은 이제 다 사이트 들어가면 실거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다 확인을 해봤거든요. 35억이에요. 그러니까 9, 10, 11, 12, 1, 2, 6개월 지났는데 31억짜리가 35억이 된 거예요. 4억을 갖다가 버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시세가 지금 거는까지는 제가 잘 못 봤는데 지금은 한 40억 안팎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는 쉽게 말하면 자기 집의 가치를 절반으로 그냥 뚝 잘라 먹은 거예요. 40억짜리를 21억 5천에 그 뚝 잘라 먹어서 원래대로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 최소한 10억, 20억은 더 더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31억 2천을 기준으로 하면 10억이 더해져야 되고요. 저 본인이 샀을 때.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시세를 갖다가 보면 40억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한 18억 더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양문석 후보의 재산은 8억 3천이 아니고 18억이거나 18억에서 26억 사이에 어느 정도에 있을 건데 이걸 갖다가 이제 신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뭐냐면은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공표죄 있잖아요. 네. 전 국민이 다 아는 범죄, 네.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 대표적인 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 총선 끝나자마자 또 재판 받아요. 근데 그때 이재명 대표는 뭐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니 몰랐느니 그다음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니 없었느니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재판을 받는 건데 양문석 후보는 뭐에 대한 허위 사실이냐? 재산에 대한 허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은 아니 예컨대 이게 수첩이란 말이에요. 이 제 수첩인데 이걸 수첩이라고 하지 않고 금덩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 금덩이가 얼마짜리냐? 이걸 갖다가 계산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금값이 출렁거리니까 뭐 어떨 땐 이게 10억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5억이 될 수도 있고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 공직선거법은 공직자윤리법을 참고해라. 공직자윤리법은 집값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시행규칙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그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중에 네. 높은 금액을 높은 신고하는 거예요. 금액을 기재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네. 양문석 후보는 공시지가가 21억 5천만 원인가 그래요. 그게 이제 공시지가예요. 그런데 실거래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본인이 산 가격이 31억 2천만 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실거래가가 얼마냐? 뭐 요즘 뭐 네이버나 국민은행 KB 사이트 같은 데 딱 가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 되게 이제 그 등록을 갖다가 하는데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이거를 공시지가 낮은 금액으로 반대로 신고를 갖다가 했으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공직선거법 위반죄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벌써 나온 게 사기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공직선거법 위반 그 다음에 이 세금이 11억이잖아요. 저기 세금이 아니라 그 이자가. 네. 그러니까 그 딸내미가 11억을 빌렸대요. 그럼 그 11억에 대한 이자가 5%면 얼마입니까? 5,500만 원이라고요. 예. 5%만 해도 5,500만 원이에요. 만약에 이게 금고니까 일반 제 기억에 지금 은행도 5% 넘을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쓰고 있는데 5% 넘는 거 아닌가? 5% 넘을 거예요. 6%면 6,600이고 7%면 7,700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계산하기 쉽게 한 6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치고 이 돈을 누가 냈다고 그랬습니까? 양문석 후보가 스스로 밝히기를 이거는 아내가 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랬죠. 그러면은 딸한테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딸에 대해서 증여세도 지금 포탈한 것이 아닌가? 그런 자잘한 것까지 치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근데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요. 저는
양문석 후보가 위반한 가장 큰 법이 뭐냐? 국민정서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민정서법. 아니 지금 저 때가 언제냐면은 2020년이잖아요. 예. 2019년에 12, 16 대책이 나요. 예. 그 정부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집값이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나름 집값 잡는다고 저런 식으로 특히 이제 고가 주택의 기준이 얼마냐면 15억이었거든요. 예. 양문석 후보는 얼마에 샀습니까? 31억 2천이에요. 고가 주택을 두 채 사고도 1억 2천이 남는 그런 비싼 주택을 갖다가 사면서 그때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걸 우회해가지고 이 집을 갖다가 산 거잖아요. 처음에 이 집을 살 때 돈이 부족해가지고 돈을 어디서 빌렸느냐? 대부업체에서 빌렸어요. 캐피탈에서 빌렸다고 그랬죠? 그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얼마였느냐? 19.98%였대요. 이게 그 대부업체 그게 아니고 그 당시 대부업체 평균 이율이 그러니까 19.98%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데 뭐 그 양문석 후보가 아니다 이거 나 17%에 빌렸다 나 18%에 빌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하니까 평균 이자율을 계산을 해보면 19.98%라고 그랬으니까 20%라고 잡고 한 달에 이자만 6억이면 한 달에 이자만 1,000만 원이에요. 1년에 1억 2천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 달에 1,000만 원이잖아요. 그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못한다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는데 문재인 정권을 지지한다라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 뒤로는 캐피탈에서 20%짜리 이자를 갖다가 받아가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자를 내가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뭐 20평짜리 30평짜리도 아니고 45평짜리를 샀단 말이에요. 이게 양문석 후보가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잘한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되게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31억짜리 집이 지금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40억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9억을 번 거예요. 9억을. 그 2020년에 샀으니까 한 거의 1년에 연봉 2억 넘게 번 거예요. 거기에서 뭐 이렇게 뭐 이자도 내고 뭐도 내고 뭐 세금도 내고 그래봤자 몇 억을 번 거예요. 몇 억을 버는데 이 몇 억을 갖다가 벌기 위해서 아주 종합적으로 이걸 갖다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양문석 후보 고향이 어디입니까? 통영이잖아요. 예. 요번에 출마 어디서 합니까? 안산이잖아요. 어디서 살았다는 겁니까? 서초구에서 살았다는 거잖아요. 집을 어디서 샀습니까?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집을 샀잖아요. 이 돈을 갖다가 이 집을 사는데 돈을 마련하려고 돈을 어디서 빌렸습니까? 대부업체는 인천에 있었고요. 새마을금고는 대구에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아주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이 집을 샀는데 그 집이 9억이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9억이.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정서법에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참 이제 와가지고 양문석 후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집을 갖다가 내놓겠대잖아요. 그 다음에 수익을 본 거 있으면 그럼 뭐 김의겸 그 국회의원 김의겸하고 똑같은 루트를 밟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익이 이제 얼마 남겠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걸 팔겠죠. 저 집 매물 나올 거예요. 돈 있으신 분들은 좀 관심 가져보세요. 금매니까 싸게 나올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 싸봤자 얼마겠습니까? 40억 아니고 뭐 한 39억, 38억 이 정도에는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사가지고 그동안 들어간 뭐 세금이 비용 다 떨고 뭐 한 2, 3억 남는다라고 하고 그거 기부하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김의겸한테 한 번만 그 당하지 또 두 번째 양문석한테 또 두 번째 당해야 되는가? 저는 참으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문석은 이제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죠. 본인은 새마을 금고 측의 제안에 의해서 그냥 대출을 받았을 뿐이다. 새마을 금고 측이 요구한 대로 서류를 제출했을 뿐이다. 뭐 이런 입장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아서 수익이 남게 된다면 뭐 공익 기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기부를 하면 업무 방해죄가 사라집니까? 사문서 위조가 사라집니까? 뭐 허위사실 공표죄가 뭐가 사라지나요?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수성금고가 네. 대구에 있는 수성 새마을금고가 파격적으로 대출 영업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양문석 후보는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보고 한 달에 이자 1,000만 원 내라고 그러면 제 눈알이 튀어나오겠습니까? 제대로 박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물며 제가 나름 변호사라고 뭐 여기저기 그다음 뭐 집사람도 변호사라고 그러는데도 우리도 한 달에 이자 1,000만 원씩 못 내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 이자를 한 달 내고 두 달 내고 5개월간 내고 있었어요. 5개월이면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에요. 그럼 5천만 원이면 웬만한 사람 연봉 아니겠습니까? 이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게 그로스로 세전 5천만 원이 아니고 네트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땡기려면 연봉 얼마 받아야 됩니까? 한 7천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급한 상황이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 양문석 후보가 처음부터 대구에 갔겠습니까? 처음에는 그 잠원동 근처부터 돌았겠지. 거기 잠원동 근처에도요, 새마을금고 있고요. 잠원동 근처에 저축은행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문 똑똑똑 두드리면서, 아이, 혹시 돈 좀 갖다 좀 땡겨줄 수 있나요? 다 리젝트 당하고 거절당하고 하니까 대구까지 내려간 거 아니었겠습니까? 대구에 뭐 처음부터 갔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수원 찍고 대전 찍고 김천 찍고 그리고 나서 대구 갔을 것 같고, 아니면 전라도도 한 바퀴 삥 돌고 강원도도 삥 돌고 자꾸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간 게 대구에 수성까지 간 거 아니었겠는가? 차라리 통영에서 대출 받았다 그럼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통영은 자기 고향이고 거기서 국회의원 출마도 하고 그랬으니까. 경상남도 창원에서 받았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경상남도 도지사 나왔었으니까. 경상남도 도청 소재지 창원에서 받았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무런 연고도 없는 대구에서 했는데 무슨 수성금고가 뭐 파격적인 영업을, 공격적인 영업을 했다?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더 심한 거짓말은 뭐냐면 대출 금액이 11억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나중에 인식했대요. 그러면 우리 딸내미가 우리 집에 이게 가보가 있는데, 우리 집에서 저한테 제일 비싼 재산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잖아요. 아파트잖아요. 예. 우리 집안의 가장 비싼 재산은 아파트인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파트인데, 갑자기 우리 딸년이 쓱 나가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11억을 갖다가 땡긴 다음에 그 집에다가 내 집인데, 나랑 우리 마누라 집인데, 거기다가 담보로 책 근저당권 설정해가지고 13억짜리 근저당을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제가 걔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진짜 가만히 두겠습니까? 근데 양문석 후보는 외동딸인가 봐요. 가만히 뒀나 봐요. 그 다음에, 어느 날 등기부를 갖다 딱 띄워봤더니, 우리 집에 근저당이 13억이 설정이 돼 있대. 그 다음 실체 의무는 대출 구매 11억이래. 누가 했나 봤더니 우리 딸내미가 했대. 왜 하려고 그랬는데 봤더니 사업하려고 그랬대. 그런데 왜 사업은 안 하고 캐나다로 가냐고. 이런 것들로 이게 변명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차라리 변명을 하면, 그러면 내가 이 집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기 꼭 사고 싶었는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어쩌지 해가지고 이렇게 쓰니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국민들이 속이 좀 풀어질까 말까 할 텐데,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누구와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그런 범죄 행위를 갖다가 하면서 이게 뭐 편법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는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게 말이 되겠는가? 정말로 저 같은 사람 바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그냥 저도 진짜 바보 같은 게, 저럴 줄 알았으면 나도 집 한 채 더 사놓을 걸. 어디 잠원동이에요? 잠원동이든 뭐 어디든. 진짜로. 그러면 저도 이제 몇 억 벌었을 텐데, 그럼 이렇게 목 아프게 이런 쓸데없는 말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드는 사람이 저뿐만입니까? 허앵쿠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들 우롱하면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새마을금고가 현장 감사를 했죠. 새마을금고 중앙위에서 5명의 감사팀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 사안은 물론 새마을금고 감사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찰과 검찰이 결국은 수사에 나설 사안으로 보이긴 하는데, 새마을 감사팀이 어제 가서 각종 서류도 보고, 당시에 지금 했다고 하는 당시에 이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자 관련한 내용을 조사를 하면 될 텐데, 이게 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어려운 사안인가요? 간단하죠. 이거는 서류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양문석 후보는 본인이 이제 파격적으로 먼저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새마을금고는 사실 무근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정상적인 사업인 줄 알았다.
그래서 정상적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그 사업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11억을 갖다가 그 한 걸로 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금고하고 양문석 후보의 말이 달라요.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양문석 후보는 돈이 급한 사람이에요. 네.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자가 쫙쫙 나가고 있었다고요. 한 달에 1,000만 원이 아닐 거예요. 양문석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1억 대출을 받았잖아요. 예. 그 대부업체 무슨 리꼬 대출인가 뭐 그런 대부업체가 있어요. 리꼬대부래요, 리꼬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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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일본 게 아닌가 그 생각도 드는데 그 11억 받아가지고 리꼬대부한테 6억 3천을 변제를 했대요. 당연하지. 이거는 이자가 20%인데. 그 다음에 나머지가 얼마겠습니까? 4억 7천이잖아요. 이 4억 7천도 다 지인들한테 빌린 돈을 갚았대. 그러면 저한테 돈을 빌렸다라고 했을 때 그 돈을 그냥 뭐 공짜로 빌려줍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도요, 돈은 반드시 친한 친구 사이일수록 근저당권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자 꼬박꼬박 받으셔야 돼요. 계산은 계산이야. 그렇지 않으면 서로 간에 서운해져. 그래서 인간관계가 망가져요. 어쨌든 이렇게 됐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사실 그 금고 측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딸한테 사업자 등록증을 진구했대. 그런데 그 사업자 등록증이 언제 발급된 거냐? 4개월 전에 발급된 거래요. 그러니까 이 대출이 언제 이루어졌냐면요. 그 2021년 4월 7일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4개월 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봤을 때 이 그 사업자 등록증은 2020년 12월에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부터 계획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2020년 12월에 딸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 만들어 가지고 그 등록증 들고 전국을 다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조건이 좋은 사업자 대출을 해주는 데가 어디냐? 그게 대구 수성이다. 그래서 대구에서 받았을 것 같다. 저는 그 생각이 들고, 그런 다음에 금고에서 진짜로 사업자 대출인지 확인하려고 서류를 또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딸내미가 그 서류 글을 갖다가 제출했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했느냐? 5억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했다라는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란 이야기지.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양문석 후보가 6억 3천은 대부업체에 갚았지만 나머지 돈 가지고 뭐 물품 사는 신용이라고 했다. 이게 아니고 지인들한테 뭐 예컨대 뭐 허연준, 정혁진, 뭐 누구 이재명, 뭐 조국 이런 사람들한테 뭐 어떤 사람한테는 5천만 원, 어떤 사람한테 3천만 원, 뭐 어떤 사람한테 1억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렸는데 그 돈도 이자가 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갚았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딸이 제출한 5억짜리 물품 대금 영수증 같은 것들은 가라다, 가짜다, 짜가다 이런 이야기니까 그것만 확인하면 아 이거 사기 대출 맞네.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대법원 판례는 금융기관을 기망해서 대출을 받았다면 무조건적으로 사기죄 성립된다. 나중에 뭐 내가 변제 의사가 있었고 변제의 능력이 있었고 담보도 충분했고 이딴 식의 이야기 해봤자 다 쓸데없는 이야기고, 피해자가 양문석 후보가 뭐라고 그랬느냐? 그 수성금고가 손해본 거 있느냐, 내가 이자 꼬박꼬박 다 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법원은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받건 안 받건 사기죄다. 그 다음에 양문석 후보가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그 잠원동 45평짜리 집 팔아가지고 대출금 상환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사후에 대출금 다 상환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는 성립한다.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문석 후보가 사기죄가 될 거는 제 생각에는 뭐 판례에 따르면은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 같고, 그 중앙회가 새마을 금고 중앙회가 어제부터 현장 검사하는데 뭐 현장 검사 어제 다 끝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네. 봤을 때. 왜냐하면 이런 식의 검사는, 중앙회 검사는 새마을 금고 여러 개, 뭐 한 50개를 갖다가 쫙 일시 점검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일이 많으니까 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이거는 수성금고에다가, 그것도 수성금고의 모든 대출을, 사업자 대출을 다 조사한다. 그게 아니고 양문석 딸 대출만 검사하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 뭐 어제 하루면 됐지 뭐 얼마나 더 할까 싶은데, 어쨌든 중앙회 입장에서는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끝낸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떨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사이에 지금
우리 정익진 백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리코데브를 한번 찾아봤어요. 잡코리아에 올라온 건 조금 이상하네요. 여기 이제 소재지는 인천 연수구 앵고게로라는 리코데브 업체로 돼 있어요. 산업은 캐피탈 대출, 주요 사업은 대부 이렇게 돼 있는데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원수가 직원이 1명이네요. 여기에 뭐 오아시스 펀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리코데브도 거기서 그렇게 대줄 만한 자본금이 3억 원에 불과한데요. 야, 그런 업체가 저렇게 많은 돈을 또 양문석 후보한테 대출을 해줬다니까 이 업체도 참 어떤 업체인지 여러 가지로 의문이 드는 업체요. 그런데 뭐 그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뭐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검색을 해봤고요. 네네. 부동산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부동산에 관련해서 피해를 당하거나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영끌 문제,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 양문석 후보는 아직까지는 날리지 않겠다. 뭐 후보자 개인의 책임이다. 뭐 이렇게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이게 기준점이 이재명이 기준점이라 그렇습니까? 아니면 측근 중에 측근이라 그렇습니까? 왜 양문석 후보는 벌써 날려도 될 충분한 어떤 사안인 것 같은데. 아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양문석 후보 정도 되면은 저게 뭐 문제가 되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는 뭐 끝까지 그냥 양문석 후보를 갖다가 그 해가지고 민심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봤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양문석 후보는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날아가요?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한 게 첫 번째 예. 사기 대출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특경가법이니까 이게 형이 세게 나올 거예요. 실형이 나올 거예요. 뭐 구속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적어도 집행유예 정도 나오지 않을까? 뭐 거기에다가 업무방해 등등등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형이 나올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만 그 초과돼도 그 배지가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양문석 후보 배지는 날아갈 것인데, 제 생각에는 이제 뭐 물론 이제 뭐 아닐 수 있어요. 한 발 빼고. 근데 만약에 양문석 후보의 배지가 날아가도 그럼 보궐선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 안산 같은 경우에는 또 민주당에 뭐 누군가 나와가지고 양문석 2가 나오든지 양문석 3가 나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그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안산에서 한석이 그냥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민주당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뭐 저만 알겠습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얕은 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요, 만약에 이제 양문석 후보가 끝까지 버티면, 열흘도 안 남았잖아요. 예. 이제 며칠만 더 버티면은, 일주일만 더 버티면은 양문석 후보는 국회의원 당선자 돼서 어찌됐든지 간에 뭐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아니면 황운하처럼 임기 끝날 때까지 확정 판결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전체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나라 우리 유권자들은 이런 식의 오만한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정당의 민심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당, 야당에서 격전지로 분류하는 곳이 뭐 당에 따라서 또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50곳 또는 70곳 굉장히 격전지가 굉장히 수도권 비롯해서 많다고 하죠. 이재명은 이런 얘기했어요. 49곳이 현재 격전지인데 1000표 내외에서 지금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네네. 그러면 지금 양문석 후보 정도의 이 사안 정도면 실제로 한 1000곳 정도, 아니 49곳 정도가 1000표 내로 벌어진다. 그러면 판도 뒤집어질 수도 있겠네요. 아니, 지금 봤을 때 한 달 전에 엄경영 소장 나와가지고 170석 이야기했었어요. 예.
국민의힘이 민주당 말고 예.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됐잖아. 170석을 넘어가지고 지금 200석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야권이. 네. 그러면 국민의힘은 그 100석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70석이 날아갔다는 이야기예요. 한 달 만에. 제 생각에는 지금 시간이 뭐 얼마만큼 그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반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 어제 대통령이 그 의학이 아니죠. 의대 증원이요. 그 의대 증원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게 민심에 반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프레임 자체가 의사가 정부를 농락하는 그러한 프레임 같이 딱 되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래도 중심을 잡고 있구나. 이런 그 생각을 갖다가 딱 그 하게 되면은 또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양문석만 문제입니까? 박은정은 괜찮습니까? 이종근은 괜찮습니까? 김준혁은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따져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또 뭐 누구야? 공영훈은 괜찮습니까? 이런 식의 지금 무리가 돼가지고 막 그 나오는 그 후보들이 민주당 아니면 그 조국혁신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지금 그 국민의힘이 쭉쭉쭉 쫓아가고는 있는 그런 형국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사건, 양문석 사건만 있는 게 아니어서 양문석 문제는 뭐 이 정도로 좀 하죠. 방금 이야기 나온 박은정 후보 배우자, 조국혁신당 1번, 뭐 검찰개혁의 상징적 존재인 것처럼 비례대표 1번에 배치했던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 사건이 계속 터져 나오네요. 다단계 사건으로 휴스템 코리아, 아도 인터내셔널 뭐 이런 다단계 사기 횡령범들, 가해자들 변호한 것이 굉장히 논란이 됐죠. 특히나 이 다단계 사건의 전문 수사를 했던 그 담당 검사가 퇴직하자마자 다단계 사건의 변호를 맡으면서 고액의 수임을 했다. 뭐 이런 게 논란이 됐었는데, 자, 그 사건도 한번 좀 살펴보면서 또 하나 사건이 좀 터졌네요. 이종근 변호사 대검 형사부장 때 사건을 보고받고 지시했던 사건 2조 8천억짜리 V캐시, 뭐 V글로벌 회사의 코인이라고 합니다. V캐시. 이 사기 사건 관련해서 이 사건의 관련자도 변호한 것이 좀 알려졌네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단계인데 다단계가 진화를 하고 있어요. 진화를 하고 있는데 이 V코리아나 휴스템 코리아나 다 비슷한 구조예요. 어떤 식이냐면 이게 아마 현금 1억을 갖다가 내면은 300%를 갖다 보장하겠다라고 했을 거예요. 디지털 자산으로. 그러니까 1억을 갖다가 내면은 제 그 어카운트에 통장에 그 자기네들 통장 같은 게 있겠죠. 거기 3억이 딱 찍히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이 V캐시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저기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휴스템 코리아랑 제가 봤을 때 비슷할 거거든요. 휴스템 코리아는 어떤 식이냐면은 현금 1억을 넣으면은 디지털 자산이 2억 6천이고 그 다음에 전국에 교육장이 있어요. 예. 그 교육장을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그 플랫폼에 하루에 출석하면 출석 일당이 얼마냐? 1억 넣으면 52만 원이에요. 그게 5.52% 이렇게 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왜 플랫폼에서 교육하면은 이 출석료를 갖다가 줄까요? 오히려 수업료를 갖다가 받아야지. 왜 그러냐면 그런데 출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이렇게 빠져들거든. 긴가민가 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저같이 어리버리한 사람들 나중에 이거 돈 버네 하면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돈 달라고 하면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의 돈을 갖다가 빼가지고 주는 이런 게 폰지 사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V글로벌도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휴스템 코리아가 이거는 제가 작년 12월에 MBC에서 PD수첩에 나왔던 거예요. 예. PD수첩에서 다뤘던 건데 한번 보세요. 뭐 탐욕의 신기루 뭐 이런 그 제목으로 작년 12월에 있었던 PD수첩인데 V글로벌도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이
그 휴스템 코리아는 24만 명이고 그 다음에 그때 가입비가 처음에 언론에는 뭐 1조 1,900억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그것만 해도 3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V글로벌 여기는 피해자가 몇 명이냐? 피해자가 5만 명인데 피해액은 2조 8천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이 이종근을 찾아갔겠습니까? 이종근이 벨트가 있잖아요. 검은 띠, 블랙벨트. 뭐에 대한 블랙벨트냐? 이 다단계하고 유사 수신에 대한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가 이종근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간 거지. 그래가지고 얼마를 갖다가 받았습니까? 휴스템 코리아 그 사람한테는 20억 받았잖아요. 거기에다 부가가치세 2억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박은정 후보한테 국민의힘에서 정확하게 물어봐야 돼요. 진짜 이종근이 그 휴스템한테 받은 수임료 22억 맞느냐? 더 있는 거 아니냐? 만약에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물어봐가지고 답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잘못되면 그것도 허위사실 공표죄가 되니까. 두 번째, 이번에 문제가 된 V글로벌 코인 사기 원래 그 메인은 그 무슨 뭐 김 회장인가 이 회장인가 그 사람은 뭐 징역 25년이가 이미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종근이 수임한 사람은 누구냐? 광모 씨라는 대표거든요. 예. V글로벌 자회사 대표 광목 씨. 이 사람이 63억을 갖다가 횡령을 했대. 그래가지고 도망가다가 잡혔는데 이종근이 그 수임을 한 다음에 보석으로 풀려났대. 그럴 때 이런 경우에 이 V글로벌 이 사건 가지고 이종근이 변호사 수임료 얼마 받았는지 그거 밝혀야 돼요. 그다음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야 어떻게 변호사가 160건을 수임하지? 그것도 9개월 동안에? 이게 1년이 아니에요. 지금 이종근 변호사 부부가 이종근 박은정 부부가 그 벌었다라고 한 돈이 늘어났다라고 한 돈이 41억이 넘는데 그 41억을 사람들은 1년 동안 버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종근이 개업한 거 언제냐? 2023년 4월이었어요. 작년 4월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재산의 기준은 언제냐? 작년 12월 31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4, 5, 6, 7, 8, 9, 10, 11, 12 9개월 동안 41억 번 거거든요. 그럼 9개월 동안 41억 벌면 한 달에 얼마 벌었다는 얘기입니까? 4억 4천. 근데 뭐 돈도 돈이지만 어떻게 9개월 동안 160건을 수임하냐?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브로커가 끼었는지 뭐 했는지 그 대한변협에서 이거 명확하게 밝혀야 되고요. 그다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누구야 박은정 변호사 박은정 후보 본인이 이야기했잖아요. 검사장 정도 되면 기본 착수금 1억은 된다고. 160건 맡았으면 160억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종근이 1억씩만 받았습니까? 휴스템 코리아 이거 관련해서 22억 받았잖아요. 그러면 10억씩 받았으면 160억이 아니라 1,600억이 돼야 되는데 20억씩 받았으면 뭐 3,200억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큰 사건이 많지는 않겠지만 제 생각에 한 건 가지고 그러니까 160건 수임했단 말이에요. 예. 한 건 가지고 20억을 갖다가 수임을 했어. 수임료를 받았어. 그런데 그 나머지 159건 가지고 얼마를 벌었다는 얘기입니까? 20억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한 건 가지고 20억 벌었는데 159건 가지고 20억을 갖다 벌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그 V글로벌 그 곽씨 수임이 얼마인지 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네요. 이 사람이 횡령한 게 뭐 60몇 억이고 지금 깜빵가 있는데 이 사람을 갖다가 풀어줬는데 돈 얼마 받았나? 아니 제가 저 같은 듣보잡 변호사라도 곽씨 딱 봤더니 횡령한 게 60억이나 돼? 아이고 그러면 좀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겠네. 그 사회가 누구냐? 변호사지. 나한테 환원을 해야 되겠네. 저 같으면요. 제가 저 정도 커리어면 곽 씨한테만 10억 달라고 해도 광모 씨가 10억만 내겠습니까? 더군다나 성공보수 눈 가리고 아웅같이 돼버렸지만 성공보수로 보석으로 풀어주면은 그러면은 나한테 10억 내놔라 그러면 안 주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착수금 한 2, 3억 정도 하고 성공보수 한 10억, 한 15억 이렇게 불렀어도 충분했을 사건이에요. 거기다가 보석까지 했으면 그것도 별도로 냅니까? 그럼요. 보석하면 성공보수 내라. 뭐 정하기 나름이지. 제가 봤을 때는 보석 받으면 한 10억 내라 그러면 저 같아도 내겠네. 그러니까 돈이 63억 내가 챙겨온 거 있잖아. 그러니까 저는 무지무지하게 궁금해요.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박은정 후보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뭐 이 사건 사임했느니 뭐 어쨌느니. 사임만 하면 다 됩니까? 돈 돌려주는지부터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정확한 수임료 얼마인지 저 밝히라고 국민에게 좀 물어보세요. 제가 봤을 때 답답해 죽겠네. 예, 제가 다시 한번 그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박은정 후보한테 공식적으로 공개 요청해야 될 세 가지 사안만 우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익kim 변호사님께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첫째, 휴스템 코리아와 관련해서 수임료 22억만 받았느냐? 지금 22억만 알려졌는데 22억만 받았느냐? 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하겠죠. 그거 두 번째, V글로벌로부터 또는 그 자회사로부터 수임료 얼마나 받았느냐? 이종근 변호사가 얼마나 받았느냐? 세 번째, 160건 수임했다는데 160건 수임은 어떻게 했느냐? 요 세 가지 일단 공개 질의를 하라고 했으니까 국민의힘 관계자를 듣고, 자, 법적인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우선 공개 질의를 해주시길 바라고, 제가 요 연관해서 사건 계속 한번 여쭤볼게요. 이 휴스턴 코리아도 그렇고요, 아도 인터내셔널도 그렇고, 이번 그 V글로벌 사건도 그렇고, 다 이게 검사 당시에 직접 관련된 사건이거나 또는 직접 관여를 하나 했다 하더라도 상당히 관련돼 있는 사건인데, 더군다나 이 V글로벌 사건을 보고받고 지시도 했다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기 횡령범 사건에 관해서 검사가 직접 그것을 지휘하거나 보고받거나 이런 사건을 변호사가 돼서 맡아서 그걸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조금 애매한데 예. 이종근 변호사가 대검의 형사부장을 했어요. 예. 그게 검사장 자리거든요. 대검 형사부장은 어떤 자리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형사 사건을 다 관장하는 자리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일반적인 형사 사건들을 다 들여다 볼 수 있고 다 지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형사 사건의 처리 방향을 정할 수 있고 그런 자리가 대검의 형사부장이에요. 공안부는 뭐 선거나 이렇게 공안 관련된 일을 갖다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옛날로 뭐 중앙수사부 이거는 특수부 사건인 거고, 그게 아닌 일반적인 형사 사건을 다 볼 수 있는 자리가 대검 형사부장인데, 그런데 이종근이 그 자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V글로벌 사건이 이종근이 형사부장하고 있을 때 있었던 사건인데, 지금에 와가지고 말을 갖다 이렇게 싹 바꿔요.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하느냐? 그 사건은 내가 검사장을 서부지검장으로 옮긴 다음에 송치됐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기 남부청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본인이 형사부장 하면서 다 보고받고 왜 보고를 받았겠습니까? 전문이니까. 예컨대 제가 형사부장인데, 대검의 형사부장인데, 뭐 폭력 사건, 살인 사건 전문이었다. 아, 그러면 살인 사건 있으면 나한테 갖고 와봐.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네. 아, 뭐 다단계, 이거 나 머리 아파 복잡해, 나 머리 나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내가 주로 했던 뭐 형사 사건, 조폭 사건 이런 것들은 그건 또 강력부니까 어쨌든 뭐 그런 것들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를 더 챙기게 되는 게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V글로벌 이거 아는 사람 있습니까? 뭐 휴스템 코리아 아는 사람 있었습니까? 저 이종근 때문에 알았거든요.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건이 아니었는데 이종근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갔던 거지. 왜냐하면 자기 전문이니까.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는 자기가 서부지검장으로 약간 싹 비껴놨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송치됐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몰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알았다는 이야기인데 송치는 늦게 됐다 간 다음에. 근데 이종근이 서부지검장 했을 때 지금 계속 방송에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가 다단계 이런 피해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서부지검장으로서도 열심히 하겠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사건을 갖다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전문가가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최고 전문가는 누구냐면요, 사기꾼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사기꾼보다 더 전문가는 없어. 사기꾼이 전문가예요? 그럼요. 얼마나 전문가면 남의 돈을 갖다가 그렇게 1, 2억도 아니고 조 단위 돈을 갖다 빼먹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가 예컨대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사기쳐가지고 돈이 한 1,000억 있어. 2,000억 있어. 그런데 이제 내가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제가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아, 허현준 검사가 대한민국 최고야. 이런 정보 같은 거를 갖다가 다 보고 찾아가는 게 이종근이라는 얘기예요.
정혁진 변호사한테 찾아오지 않습니다. 저한테 가봤자 어리버리 뭐 그럴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니까 이종근이 최고 전문가라고 알고 또 사실이 그렇고 이종근한테 가면 성과가 났잖아요. 보석으로 풀려났다며.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갔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아유, 저는 참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이해충돌 소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마침 이렇게 댓글 주신 분 있네요. 아트님이 저 정도면 이종근은 폰지 사기꾼과 공범인 거죠. 피해자가 10만 명이 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한강 갑니다. 이거. 근데 법적인 문제 이외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처럼 이런 다단계 코인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기 마련이고 피해자들에게 사실은 이렇게 눈물을 닦아주는 게 아니라 가해자들의 범죄 행위를 때로는 은직하도록 범죄 행위를 때로는 피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변호해 주는 것은 뭐 법적으로는 보장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윤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피해자에게 2차, 3차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전에 그 댓글 읽어주셨잖아요. 예. 피해자들은 한강 간다고. 이종근이 여기 공범 아니냐고. 이종근이 받은 22억, 드러난 것만 22억이에요. 얼마가 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22억이 그 사람 돈입니까? 이 이상 무슨 회장인데 그 사람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컨대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 그래가지고 제가 예컨대 허현준에 그걸 갖다 때렸어. 그래가지고 옛말로 하면 깽판 물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 어디서 나옵니까? 제 지갑에서 나온 거예요. 제 호주머니에서. 근데 저렇게 휴스템 코리아 그 회장 이름이 제가 적어놨는데 어쨌든 그 회장의 네. 이상은 회장. 이상은이거든요, 회장이. 네. 이상은이 그 이종근한테 22억 줬단 말이에요. 그게 이상은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피해자들이 십시일반 제가 시더스라고 이 그룹의 이름은 시더스예요. 휴스템 코리아가 있는데 그 위에 시더스 그룹인데 그 피해자 모임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돈이냐? 저 돈이 지금 드러난 것만 3조래요. 3조가 넘는데요. 근데 그 돈이 어떤 돈이냐? 전세금, 대출금, 남편도 모르는 돈이래. 왜 남편 몰래 돈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이런 데 넣으셨을까? 참. 제일 안타까운 돈이 뭐냐면 암 진단금이에요. 아이고야. 그런 돈이 모여가지고 모이고 한 게 그게 3조예요. 근데 그 3조가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이익 받아가지고 챙겨가지고 빨리빨리 빠져나갔지. 근데 지금 남아있는 피해액은 1조가 넘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가 되는지 아직 확인도 안 돼요. 그런데 그 1조 예컨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1,000억이 될지 5천억이 될지 1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상은이 빼돌린 그 돈이 1,000억 1조라고 쳐봐요. 20억 해봤자 0.2%밖에 안 돼요. 1,000억밖에 못 벌었다고 쳐도 20억 해봤자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돈이 이상은 돈이냐고. 그 돈을 갖다가 그 피 묻은 돈, 암 진단금, 남편 모르게 그냥 그 고등어 하나 사면서 대파 운운하고 있잖아요. 대파가 비싸가지고 대파도 콩나물국에 못 넣어 먹고 대파 비싸다. 대파가 2,000원이네 3,000원이네 이러면서 그거 못 산다. 아껴가지고 한 푼 두 푼 아껴가지고 갖다 바친 돈이 그게 3조란 말이에요. 3조. 그중에 드러난 것만 22억을 이종근이 받아갔잖아.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이종근이 모르겠습니까? 저도 아는데 이종근이 모르겠냐고. 저 사람은 평생 검사하면서 주수도 누구 해가지고 블랙벨트까지 받은 사람이잖아. 네. 그런데 자기 수임료가 어떤 돈인지 몰랐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정중하게 이제 사과해야 되고요. 그 22억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상은한테 돌려주지 말고요. 그 휴스템 코리아 피해자들 있잖아요. 야. 그 시더스 그 피해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대표한테 주든지 누구한테 주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반납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진짜로. 예. 그 돈은 피와 눈물과 땀이죠. 옛날 처칠 대통령 수상은 그런 얘기했는데 조국을 지킬 때 피, 땀, 눈물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한 푼 한 푼에 모아진 돈은 3조, 피해액이 3조라고 한다면
단위수가 너무 커서 이게 계산이 안 되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눈물을 흘렸을까. 때로는 한강을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사의 기록까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담겨있는 그 돈, 거기에는 자기 인생이 담겨있는 그 돈을 이종구는 따박따박 챙겨가고 가해자들을 어떻게 살릴까, 피해자들의 눈물을 어떻게 외면할까,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군요. 그게 박은정의 남편이군요. 박은정은 그런데도 우리 남편 하는 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조국도 이야기했죠. 별 문제가 아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조국혁신당과 조국이라는 사람인 것이죠. 자, 이 사건, 법적인 사건을 좀 다루느냐고 길어졌네요. 그런데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는 오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혁 민주당 수원정 후보, 지난번에 어제 그제 계속 논란이 됐던 내용 중에 이런 얘기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을 도마 위에 올려놨었죠. 관동군 장교 시절에 어쨌다더라. 말하기에 참 어제는 말을 했었는데 그 말하지 않는 게 어떤가 댓글이 나와서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교사 시절에는 학생들과 어땠다더라. 저는 그냥 치를 떨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데 또 어제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또 이야기를 다른 인물을 얘기했네요. 이화여대 초대 총장 김환란, 미 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삼납시켰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네요. 김준혁이 망언을 이해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김준혁이라고 하는 사람 머릿속에는 그거밖에 안 들어있나 보다. 그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했다면서요. 자기는 조선시대 궁중애로 전문 역사학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니까 진짜로 저는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누구 눈에는 누구만 보이고 모 눈에는 모 눈만 보인다. 그러니까 김준혁은 누구를 봐도 그냥 다 그냥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은 누구랑 할까, 저런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누가 더 가능성이 많을까?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 여태까지 말한 여러 가지 이렇게 설화나 이렇게 막말이나 이런 걸 갖다가 보면 김준혁 후보가 의심해야 될 사람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아들도 성매매를 했느니 말았느니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도 처음에 이제 있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왜 가만히 앉아있고, 그러니까 진짜로 자기의 형수님한테 할 수 없는 그런 막말을 한 사람은 마치 정조보다도 더 위대한, 왜냐하면 김준혁 후보가 수원 출신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학교 사학과 나왔는데 박사를까지 받았는데 수원 관련해가지고 정조 화성 관련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자기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정조가 진짜로 양심에 비춰 봤을 때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었나. 만약에 정조가 이재명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역사책 다시 씌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저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사람인데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안 하고 엄하게 뜬금없이 심지어 최태민 최태민 씨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다. 오늘 어쨌든 그 신문을 갖다가 보니까 아주 그냥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쏟아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극단과 극단은 통하는 것 같아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너무 싫어. 그러니까 뭐라도 이제 엮어보려고 그 없는 말 그렇게 지어내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너무 좋아. 왜냐하면 나한테 국회의원 만들어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 선거 직전에 2021년 8월 대통령 선거가 2022년 3월에 있었잖아요. 네. 대통령 선거 직전인 2021년 8월에 이재명 리더십 관련된 책을 갖다 출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2월 달에 그 대선 열기가 엄청나게 뜨거웠을 때 이재명 대표 생가를 갖다가 방문해서 집 앞에 소나무가 이재명 대표에게 기운을 준 것이다. 대통령 된다. 이랬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박정희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객관성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연 이재명 대표가 좋은가? 전 그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재명이 좋은 게 아니고 권력이 좋은 거예요. 안규령도 이재명이 잘생긴 게 아니고 권력이 잘생긴 거예요. 이 금 배지가 국회의원 배지가 너무너무 멋있고 국회의원 배지가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나한테 꽂아줄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정조보다도 훌륭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차은우보다도 잘생긴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비위를 맞춰줘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 그 반대편에 있는 상징적인 인물들은 다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닌가. 근데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수원을 대표하는 수원의 유권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합당한 것인지 여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왔으니까 마지막 하나 이슈 더 다뤄보죠. 조국 문제를 안 다룰 수가 없죠. 조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은정 후보와 관련한 이야기를 이종근 변호사 사건으로 다뤄봤는데 박은정 후보 자신의 문제도 지금 있었죠. 지금 1년 9개월 동안 연가, 병가, 질병휴직 뭐 이런 걸 써서 사무실에 한 차례도 나가지도 않았는데 1억 이상의 월급과 기타를 다 챙겨갔다. 그래서 지금 요 사건으로도 박은정 후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죠. 요 사건도 좀 그렇고요. 조국이 한동훈 특검법을 언급을 했어요. 계속 한동훈 특검법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된 총선 이후에 1호 법안으로 지금 한동훈 특검법을 좀 법안으로 제출하겠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주장이 왜 어떤 범죄가 있다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한대니까 하라고 하세요. 하라고 하는데 지금 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만약에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가 또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조국 같은 사람들이 또 저딴 말도 안 되는 법을 갖다가 잔뜩 만들고 그러면 대통령은 또 거부권 행사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이제 우리 유권자들은 그걸 알아야 된다 그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박은정 후보는 잘 나가다가 정권 바뀐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광주지검으로 부장검사로 발령을 받았어요. 네. 근데 박은정 후보는 광주지검에 단 한 차례도 안 갔대요.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뭐 검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 정검사 저기 뭐 해남이든 뭐 아니면 저기 뭐 청송이든 청송이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청송은 저기 경북에 있죠. 통영이든 네. 뭐 이런데 배치 받아라. 근데 나 서울 살고 싶은데 내가 왜 그런데 지방으로 가냐? 그러면서 안 간 거예요. 그거를 무려 언제까지? 올 3월까지. 왜 올 3월까지냐? 올 3월 달에 박은정은 검사를 사임한 사람이 아니에요. 박은정은 검찰에서 해임된 사람이에요. 박은정은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검사로서의 주요 수사 자료 같은 거 누출시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해임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남편은 뭐 1년에 뭐 40몇 억, 1년에 40억이 아니고 9개월 동안 40몇 억 벌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은 광주지검에 지방이니까 광주지검이면 좀 내려가지 그랬나? 예컨대 대구지검 발령 받았는데 안 갔다? 대구지검은 또 고향이니까 그런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광주지검에 발령 받았는데 왜 광주엔 하루도 살기가 싫었답니까? 광주에서는 하루도 근무하기 싫었답니까? 처음부터 연가 쓰고 병가 쓰고 그다음에 질병휴직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질병휴직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행정소송하고 그렇게 계기다가 해임된 사람이 박은정이다. 이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혁진 변호사님 모시고, 양문석, 그 다음에 이종근 변호사의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 되는 사안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고요. 김준혁의 망언, 지금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아마 이 망언이 어제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워낙 유튜브에서 에로바 관련된 망언들을 해놨기 때문에 계속 쏟아질 것 같아요. 이거 참 어디까지 나올지 이것도 참 여러 가지로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조국의 이런 한동훈 특검법, 이제 상당히 조국이 오만해진 것 같아요. 기세 어깨에 이제 뽕이 여러 개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요즘 조국의 이렇게 기세 보면 마치 개선 장군 하는 것처럼 막 의기양양하게 다니던데요. 그러라고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운동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은, 조국 대표는. 왜냐하면 제가 그 조국 대표 사건 팔로우업을 쭉 해봤더니 검사가 상고 이유서 제출했고요. 3월 22일에. 그다음에
그 조국이 그 대법원에 이 사건 가지고 로펌을 4군데 선임했고요. 네. 개인 변호사 1군데 해가지고 변호사를 무려 5군데를 선임을 했어요. 그런데 5군데가 다 상고 이유서를 냈어요.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부터 대법원에서 대법관님들이 그 상고 이유서를 검찰과 법원의 상고 이유서를 일일이 다 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뭐 1심하고 2심이 동일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대법관 정도 되면 눈 감고도 그냥 법에 그 신 같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눈 감고도 그냥 판결문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인데 그러니까 뭐 마음만 먹으면 진짜 대법관들이 마음만 먹으면 다음 주 총선 이전에라도 대법원 판결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만 먹으면은 이제 총선 끝나고 국회의원 임기 시작하기 전에라도 그 대법원 판결 나올 수 있고요. 진짜 이건 마음을 안 먹어도 올 상반기나 늦어도 가을이 오기 전까지는 그 판결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속돼야 되니까 그때까지 몸 잘 만들어서 수감 생활을 위한 그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 네. 가지만 제가 광고를 드릴게요. 네, 광고. 그 잠시 후에 10시 30분에 네. 저희 이제 정법전 TV에서 조명현 씨가 출연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조명현 씨가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건이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재판부가 벌써 일정을 쫙 짜놔가지고 8월 달에는 판결 선고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조명현 씨를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조명현 씨가 8일에 수원지법에 나와가지고 증언을 갖다가 할 겁니다. 네. 그런데 8일은 언제냐? 총선 이틀 전이에요. 그러면 조명현 씨가 법정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가 뭐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그 언론의 보도가 많이 될 거고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정법전 TV에서 조명현 씨 이제 오늘 그 몸이 되게 안 좋아요. 네. 조명현 씨가 그 무거운 그 택배 같은 거 하다가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아이고. 크게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을 그 부탁을 드렸었는데 저같이 이렇게 앉아있질 못한대. 한 20분, 30분 앉아있는 것도 힘들대. 그래서 좀 몸이 회복되면은 그 출연하겠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몸 상태가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우리나라 돌아가는 게 총선을 앞두고 너무 좀 문제가 되고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출연해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 그 말씀을 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보아서가 아니고 조명현 씨를 갖다가 보아서라도 좀 많이 시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후원해 주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후원도 해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부점 TV의 10시 반 30분 방송 좀 이따 다시 소개를 제가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정혁진 변호사님 모시고 여러 정치 사안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